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의 TMF 2부 시간입니다. 이번 2부 시간에는 유로파리그 4강 토트넘 하스퍼의 상대팀인 보데글림트라는 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생각보다 이 팀이 4강까지 올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올라온 거야 라고 좀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 또 김현민 기자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이 보데글림트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팀이고 뭐 북극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관중수도 8,000명밖에 되지 않고 작네요. 예, 워낙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 팀이어가지고 그래서 보데글림트란 대체 어떤 팀인지 예,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데글림트가 라치오를 꺾고 이제 그 준결승에 올라갔잖아요. 라치오를 꺾었을 때 일단 1차전에 2대0 홈에서 승리를 거뒀던 게 컸거든요. 그렇죠. 이때 2대0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굉장히 강해요. 극강의 네. 팀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여기가 4월에도 눈이 내린다. 뒤에 눈 쌓여있네요. 예. 실제 그 라치오와의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폭설이 내렸었어요. 예. 그러다가 경기 당일에는 그쳤거든요. 네. 예, 경기 당일에 그쳐서 급하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내리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천연잔디 못 씁니다. 못 쓰죠. 예, 그래서 인조잔디 구장이고요. 해당 날짜 경기가 있었던 날짜에 네. 라치오는 섭씨 23도였던 데 반해 보데는 섭씨 1도였습니다. 영하를 살짝 넘긴. 3월 달에 이동하는데 이 기온 자체가 20도 이상이 차이 나버리면 밑에 있는 특히나 지중해 끼고 있는 이탈리아 선수는 적응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전 라치오 원정에서 여기서도 보데가 상당히 선전을 하긴 했어요. 라치오가 사실 21분에 카스테야노스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면서 조금 기세를 살리나 싶었는데 보데가 잘 막아내면서 이대로 1대0으로 보데가 그러면은 도합스코 2대1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정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추가 시간 3분에 노슬린이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연장 초반 9분 만에 이제 그 블라의 디아가 골을 넣으면서 이거 라치오가 그러면은 도합스코 3대2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보데글림트에서 교체 투입된 공격수인 헬멜센이 골을 넣으면서 109분에 네. 그러면서 도합스코어가 3대3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하이칸 골키퍼의 활약이 돋보였죠. 이렇게 라치오를 꺾었을 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홈에서의 그 2대0이 굉장히 좀 컸었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팀인 보데가 라치오를 꺾고 4강에 갔다? 이거 정말 기적인데 하면서 보데 이거 일 내는 거 아니야? 이미 일을 냈고 더 네, 큰일 그렇죠. 내는 거 아니야? 이제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1을 낸 게요. 노르웨이 구단 최초입니다. 네. 그 유럽 대항전 준결승에 오른 게. 야. 8강까지는 있거든요. 준결승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노르웨이 최고 명문은 로젠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로젠보리도 하지 못한 거를 보데가 했다. 그것도 사실 보데는 거기다 북극권에 위치한 구단 중에서도 최초거든요. 오. 노르웨이도 보면은 남쪽 끝쪽에 오슬로라던가 네네. 다 모여 있어요. 반면에 북극권에는 팀들도 별로 없고 예, 그럼에도 거기서 이제 그 준결승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보데글림트가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 예, 지역부터 조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 시간입니다. 예, 보데글림트는 UEFA 55개 회원국 중에서 북극권에 연고지를 둔 단 2개밖에 되지 않는 유럽 1부 리그 클럽 중 하나이다. 바로 이제 트롬세와 보데글림트 예. 이 두 팀밖에 없어요. 아까 저기 오슬로 있잖아요. 네네. 저쪽에 노르웨이 구단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1부 리그 구단들이. 심지어 보데랑 트롬세만 하더라도 322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후를 놓고 보면요. 보데는 당연히 뭐 북극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기온도 상당히 낮고 눈도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축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보데글림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1991년까지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얼음 위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지금 그래도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네. 예전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이. 이거 거의 동계훈련도 아니고. 예. 와. 그리고 이제 아스프미라 구장의 그라운드는 2006년부터 이제 인조잔디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천연잔디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쓸 수 없는 기후이기 때문에 이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는 보데글림트입니다. 보데는 인구를 그 보데 주민만 놓고 보면은
43,322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을 해야지 예. 53,725명인 거거든요. 근데 토트넘 홍구장 수용 인원이 62,900명.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참고로 보데글림트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한다면은 유럽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역대 가장 작은 팀으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인구수가 가장 적었던 그 구단이 어디냐면요. 네. 2021년 유로파 리그 우승 차지했던 비아레알로 총 인구수가 52,523명이었습니다. 아, 에메리 시절의 비아레알. 네. 근데 그 비아레알도 사실은 발렌시아랑 주죠. 근접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변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면 훨씬 크죠. 예. 그러니까 비아레알도 관중수가 보데보단 더 많죠. 훨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데글림트 홍구장은 총 수용 인원이 8,270명. 보데글림트 하면은 상징이 노란 칫솔이거든요. 네, 이게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찾아보니까 예. 보데글림트 팬들은 경기마다 항상 이 대형 노란색 칫솔을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그 응원단장이 응원가를 지휘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었대요. 이제 응원가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뭐가 없었는데 한 팬이 주머니에 노란 칫솔을 가지고 있었대요. 하필 노란 칫솔. 예, 근데 보데글림트의 상징색이 노란색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란 칫솔을 가지고 지휘봉 대신에 사용을 했고 이후 이게 그 클럽 정체성의 일부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르웨이 최대 그 치과 회사인 요르단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 관계자가 경기 중에 이를 보고서는 서포터즈한테 스폰서 계약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보데글림트 주장은 그 원정팀 오면은 네. 나누잖아요. 교환하죠. 교환하잖아요. 네. 뭔가 항상 그 정상 크기. 그건 너무 큰 거 줄 수 없으니까 정상 크기의 노란 칫솔을 선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치과 회사도 센스가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보데글림트 역시도 저런 또 사실 이 많은 축구계에서 칫솔이라는 게 축구와 접목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사실상 뭐 보데글림트가 유일하니까 이거 참 매력적이네요. 네. 보데글림트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 팀이 뭐 보데 1916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1916년에 창단했어요. 노르웨이 1부 리그에는 1977년에 처음으로 승격을 했는데 사실 1972년까지는 북구권에 위치한 보데글림트랑 그리고 트롬세 같은 구단들이 1부 리그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해당 연맹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받아주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트롬세는 곧바로 이제 승격을 했고 보데글림트는 더 있다가 1977년에서야 이제 1부 리그에 처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예. 보데글림트가 나름 그래도 뭐 1975년과 1993년에 노르웨이 컵 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던 시기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노르웨이 1부 리그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2016-17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2부 리그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스문드 비에르칸 감독 체제에서 이 감독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나중에 왜냐면은 어떤 선수와 연결이 되거든요. 어쨌건 이 감독 체제에서 2부 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 감독이 단장으로 올라갔어요. 단장이 되면서 크누트센한테 지휘봉을 넘겼거든요. 예. 근데 그 크누트센 감독 밑에서 7시즌을 보내면서 현재까지 무려 4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2020년에 창단 첫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그때 더 놀라운 게 첫 우승을 넘어서 노르웨이 리그 역대 최다 승점 81점, 역대. 그리고 최다 승 26승, 최다 득점 103골, 그리고 또 이제 최다 골 득실 플러스 73골, 그리고 2위와의 최다 승점 19점, 그리고 전경기 득점 신기록까지 수립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그 다음 시즌에 주축 선수들이 대거 떠났거든요. 예. 워낙 뭐 노르웨이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올렸으니까 그럼에도 1위를 또다시 차지했고 2021-22 시즌에 2위에 그쳤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1위를 연달아서 2번 연속 기록을 하면서 최근 5시즌 중에 4시즌은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도 나름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2020-21 시즌에 유로파 리그에 참가를 했는데 3차 예선에서 조기 탈락을 했어요. 이때는 뭐 컨퍼런스 리그로 가거나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여기서 탈락을 했고요. 2021-22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1차 예선에서 탈락을 했고 이때는 바로 컨퍼런스 리그로 넘어가게 됐었거든요. 예. 1차 탈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 예선을 거쳐서 쭉 올라와서 8강까지 올라왔는데
8강에서 AS 로마한테 1차전 홈에서 2대1로 승리했으나 원정에서 0대4로 패하면서 이제 아쉽게 탈락을 했고 이때의 로마는 우승팀인데 우승했죠. 예.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두 팀이 사실 조별리그에서 만났었어요. 맞아요. 조별리그에서 만났을 때 보데글림트가 로마하고의 홈경기에서 6대1 대승. 예. 그래서 이때 보데글림트란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무리뉴의 로마를 로마니까요. 6대1로 꺾었다. 그래서 이제 무리뉴도 변명의 여지 없다. 나의 잘못이다 이러고 로마도 이때 173명인가 원정 팬이 왔대요. 예. 전원한테 이제 티켓을 환불을 해줬다라고 하죠. 아. 로마 원정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별리그에서는 보데가 로마 킬러였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22-23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유로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다음에 컨퍼런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레흐포즈난한테 탈락하게 됐었죠. 유로파리그 그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조별리그 3위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내려가죠. 리그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잖아요. 그 플레이오프에서 레흐포즈난한테 아쉽게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마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3-24 시즌에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쭉 올라왔는데 다시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서 아약스한테 탈락의 고배를 마셨었죠. 근데 여기서 탈락했을 때 전부 다 홈에서는 패하지 않았어요. 로마한테 2대1로 승리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레흐포즈난한테 저것도 홈에서 0대0, 그리고 아약스한테도 홈에서 2대2. 그러네요. 그리고 또 심지어 예선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예선 1차전 레기아 바르샤바한테 탈락했을 때만 제외하고는 디나모 자그레브하고의 예선에서도 홈에선 이기고 원정에서 패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찌베스다 이번 시즌이었죠. 홈에선 2대1로 이겼고 원정에서 0대2로 패하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었거든요. 이때 그 설영우 선수랑 황인범 선수 다 뛰었을 때였는데 1차전 홈에서 경기 내용은 솔직히 보데가 대승 거두 경기였어요. 근데 마무리를 못하면서 한 골 차로 간신히 이겼던 거였거든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에서도 홈에서는 다 승리를 거두고 원정에서 다 무승부였습니다. 그 중에는 셀틱도 있었죠. 셀틱하고의 2021-22 시즌 플레이오프 당시에 셀틱한테 2전 전승을 거두면서 그때의 감독이 포스테코글루였거든요. 그때의 그 보데 감독도 크누스트센이었고 셀틱 심지어 본인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들의 홈에서도 1대3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시즌 역시 보데글림트는 홈 극강입니다.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성적을 놓고 보면요. 홈에서 10경기 9승 1패 29득점 17점. 그러니까 경기당 승점 2.7점이고요. 경기당 골이 2.9골입니다. 반면에 원정에서 10경기 3승 2무 5패 12득점 15실점. 승률이 9할인데 홈에서는 원정에서는 승률이 3할. 경기당 승점도 1.1점. 그리고 경기당 득점도 1.2골로 줄어드는 건데요. 더 놀라운 게요. 뭐 예선에서 뭐 다 대승 거뒀던 거, 홈에서 승리했던 건 그렇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홈에서는 포르투한테 이기고 베시타스한테 이기고 마카비 텔 아비브한테 이기고 스벤테한테도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16강에서도 올림피아코스한테도 홈에서 3대0로 이기고 그리고 또 이제 라치오하고의 8강에서도 이기고 포르투 베시타스 그리고 스벤테, 올림피아코스, 라치오 다 만만한 팀들 아니잖아요. 그럼요. 홈에서는 다 승리를 거뒀어요. 유일한 1패가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 뛰고 있는 카라박. 인조잔디 우리도 익숙해. 눈 내리는 거 우리도 익숙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일정이 좀 잡히는데 토트넘은 이 4강 1차전 본인들의 홈에서 일단 보데에게 최소한 멀티득점 이상의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기록들이 나오네요. 거기다가 스벤테가 사실 원정에서도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홈이 워낙 극강이어서 그런 거지 원정에서도 윈용 센질로아 지금 현재 벨기에 리그 1위잖아요. 그 팀과 비겼고요. 브라가 원정에서 2대1로 이겼고요. 그리고 맨유 상대로도 한 골 차 패배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니스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2위 자리 놓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1대1 무승부였고요. 원정도 다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지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점은 원정에서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홈과 비교했을 때 득점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게 문제인 거죠. 보데글림트 좀 내부로 들어가서 어떤 감독과 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도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누트센 감독이 오랜 기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그 아까 뷰에르칸 감독의 수석 코치였죠. 예, 수석 코치를 하다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제 감독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데글림트의 황금기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워낙 그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사실 그 데체르비가 부임하기 전에 브라이튼 감독 후보로도 올랐었고 또 이제 셀틱도 로저스 감독 데려오기 전에 이 감독 데려오려고 했었고 아약스도 그랬었고 베시타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약스는 지속적으로 이 감독을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 감독 같은 경우는 4-3-3 포메이션을 계속 활용을 합니다. 예, 그냥 뭐 딱히 전술 변화를, 포메이션 변화를 크게 가져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좌우를 상대 팀에 따라서 비대칭으로 활용을 해요. 어느 한쪽을 공격적인 풀백, 어느 한쪽을 수비적인 풀백을 쓰는 게 아니라요. 상대 팀이 딱 여기를 쳐봤을 때 이쪽이 조금 수비적으로 흔들린다 싶으면은 아예 그쪽을 공격적으로 굉장히 올려요. 그러면서 비대칭 3백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구도는 3-4-3처럼 운용이 돼요. 운용 자체는. 그러면 이제 이 팀의 주축 선수들을 알아볼 텐데요. 파우게 같은 경우는 원래 그 AC 밀란과의 예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이제 AC 밀란이 이 선수를 영입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밀란에서 망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가서도 망하고, 그러고 나서는 헨트로 임대를 갔다가, 이따 홍현석 선수랑 같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고 보데글림트로 복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뭐 이번 시즌 2025년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유로파리그에서도 2골 3도움,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도 1골 3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릭 베르크, 이 선수 같은 경우도 보데 황금기의 멤버였고요. 거기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랑스로 떠났는데 랑스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보데글림트로 돌아왔습니다. 랑스에서는 19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죠. 출전 시간도 짧았고. 하지만은 보드에서는 돌아와서 챔피언스리그 예선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유로파리그에서도 14경기 2골 3도움. 이 선수가 그가 포백 바로 앞에 위치한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볼 배급하는 역할까지도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2골 3도움이면은 상당히 좋은 수치를 올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파트릭 베르크는 3대째 그리고 심지어 삼촌까지도 축구 선수입니다. 일단 할아버지인 하랄트 베르크가 보데글림트의 레전드인데다가 노르웨이 대표로 뛰었었고요. 첫째 아들, 그 하랄드 베르크의 첫째 아들인 루나르 베르크도 노르웨이 대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데글림트의 레전드고요. 루나르의 동생이 웨르얀이거든요. 웨르얀이 바로 이제 그 파트릭 베르그의 아버지예요. 파트릭 베르그의 아버지인데, 그 웨르얀도 노르웨이 대표로, 아버지가 노르웨이 대표로 가장 많은 경기를 뛰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로젠보리, 노르웨이 최고 명문에서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 역시도 이걸 이어서 노르웨이 대표팀, 그리고 보데글림트에서 뛰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코 FN,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미드필더고, 그런데 이제 공격적인 재능도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보데글림트에서 상당히 어려서 이제 알크마르로 이적을 했습니다. 2020년 1월에 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알크마르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브랜비를 거쳐서 다시 이제 그 보데글림트로 돌아왔는데요.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6경기 2도움, 그리고 또 이제 유로파리그에선 14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에르칸. 요 이름 이제 기억해 달라졌잖아요. 아버지 비에르칸도 보데글림트 선수였고요, 감독이었고요, 단장이었고요, 지금 치프 애널리스트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밑에서 2015년에 프로 데뷔를 했고요. 2022년에 헤르타 베를린으로 이적을 했는데 실패했고요. 페예노르트 갔다가 결국 다시 보데글림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킨. 그 앞에 선수들은 다 노르웨이 출신이고 FM 백은 전부 다 보데에서 태어났거든요. 3명 다.
그런데 하이키는 노르웨이 선수도 아니고 보대 유스 출신도 아니긴 합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이제 러시아 국적, 그러니까 양쪽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첼시 유스를 거쳐서 포츠머스 갔다가 이제 뭐 다양한 하브리그 팀들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포르투갈 나시오날 갔다가 이제 스페인 마르베야 갔다가 러시아 가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프로 데뷔를 했다가 예. 그러고도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소속팀이 없었는데 보데글림트에서 이제 마침내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오랜 기간 보데글림트에서 뛰다가 2023년에 챔피언십 구단인 브리스톨 시티를 갔으나 거기서 그렇게 많은 경기를 아예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그 승부차기 영웅이었잖아요. 그렇죠. 라츠오하고의. 네. 예, 근데 또 승부차기 영웅이 되고 나서 본인의 SNS에다가 어린 시절 로마 유니폼을 입고 또띠 사진 찍었던 거를 올려가지고 라치오 팬들을 더 건드렸습니다. 아, 로마 공항 못 가겠네요, 이 선수. 예, 아마 라치오 팬들이 이 선수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자, 근데 일단 보데글림트가 이 4강 1차전에 약간의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라치오와 워낙 혈전을 펼치다 보니까 징계로 무려 3명의 선수가 빠지는데 그 3명의 선수가 다 중요한 선수예요. 예. 예, 일단 파트릭 베르크 주장이죠, 팀에.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핵심이죠. FN도 둘이 이제 중원 세 자리에 2명의 주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원의 공백은 매우 커요. 거기다가 이제 헬메르센 백업 공격수긴 한데 커서, 예. 이 선수가 라치오전에 바로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게 한 골을 넣은 선수거든요. 예. 이 선수까지 빠지니까 전력 공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 이제 그 라치오와의 유로파리그 경기가 끝나고 곧바로 이제 몰데하고의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주전 오른쪽 윙인 블룸베르그가 14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어요. 아, 일찍 나갔네요. 예, 그러면은 헬메르센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러네. 중앙 2명, 공격까지 좀 부상자가 빠졌고 수비 쪽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브라나구의 리그 경기였거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그 주전 수비수인 센터백인 뷰르트푸트가 54분에 부상을 당해서 닐센으로 교체됐습니다. 보데글림트의 최소 4명 정도의 주전이 일단 뭐 부상과 징계 등으로 1차전에 뛸 수 없다는 사실상의 얘기거든요. 네, 거기다가 헬메르센도 거의 주전급에 주전급이죠. 해당하는 선수죠. 주전은 아니더라도. 예, 스쿼드에 좀 전폭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보데글림트고요.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 좀 얘기가 있습니다. 토트넘도 전력 유서가 없는 건 아니죠. 네. 예. 드라구신만 현재 부상자 명단에 확실하게 올라가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발 부상 때문에 계속 결장을 했었거든요. 네. 예, 지난 주말 리버풀전도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발이 아프기 때문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있었다. 아,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훈련에 처음으로 잔디에 발을 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리버풀전에 못 나올 거고 1차전 출전 여부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1차전에 못 나오더라도 2차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기자들마다 얘기는 좀 달라요. 일단 뭐 손흥민 선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왼쪽 윙이 결정이 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솔랑키가 톱에 설 걸로 보이고요. 저는 오른쪽 윙은 어지간하면 클루세스키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한다면은 클루세스키를 메디슨과 함께 공격적인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죠. 고대의 중원이 지금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홈 경기잖아요. 홈에서 다득점 경기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기 무조건 때문에 잡아야죠. 그러면은 존슨이 오른쪽 윙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는 가운데 클루세스키가 오른쪽 윙으로 나온다면은 아니면 존슨이 오른쪽 윙으로 나온다면 클루세스키나 존슨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벤탕쿠르랑 메디슨은 무조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저는 오른쪽 풀백 프로가 나올 것 같아요. 리버풀전에 스펜스가 오른쪽 풀백, 우두기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프로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 왼쪽 풀백은 스펜서와 우두기 중에 한 명, 그리고 센터백은 판더벤, 로메로 뭐 이렇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보대는 정말 변화할 수 있는 게 적어요.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못 나오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일단 최전방 공격수는 호구고요. 예. 하우게 당연히 나오고요. 오른쪽 윙은 마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원은 사이트네스 혼자 주전이고요. 예. 수비형 미드필더 페타나밖에 못 나오고요. 저기 중원에 아웃클랜이 나오냐 아니면 뭐 다른 선수 조금 공격적인 자원들을 넣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어쨌건 저 자리 하나만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센터백도 닐센이 주전 2명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선수기 때문에 네. 그 외에는 변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지금 보데글림트의 현실이라고 그렇죠. 파악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보데글림트라는 이번에 유로파리그 4강까지 올라온 노르웨이 클럽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이 뚜껑이 딱 까졌을 때 결과를 보여줄지 또 많은 팬들의 관심을 살만한 이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것들도 자세히 지켜보시고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식으로 펼쳐졌는지 저희가 또 TMF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는 데 좀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로파리그 이 4강 토트넘과 보데글림트의 경기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유럽 대항전 4강 경기들도 좀 재밌게 이번 시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TMF 2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